네, 앞서 울산 아동학대 피해 아동 아버님과 인터뷰 시간 관계상 끝까지 못 들어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다음에 꼭 연결을 더 하겠습니다. 클로징에서 못다 하신 이야기 조금 더 전해드리고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딱히 알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나라 외교 관계에서는 그게 일본입니다. 최근에 일본 총리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취임 40여일 만에 처음으로 어제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전망해 볼 수 있는 발언들이 꽤 나온 것 같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도 연결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스가 총리가 국회에서 했던 연설을 일본에서는 소신표명 연설이라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좀 생소하거든요. 소신표명 연설이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은 내각제에서 총리 대신이 이 개인의 자기 정책 소견을 국회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요. 네. 여긴 대부분 국정에 있어서 방침이라든지 또는 중점 과제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원래 이것은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할 처음에 하든지 하는데 네. 이번 같은처럼 수상이 바뀌었을 때는 임시국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수상이 소신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국정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연설 같은데요. 어제 있었던 소신표명 연설을 좀 보면 한국에 대한 내용은 딱 두 줄. 먼저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문장이 그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건전한 한일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 이 발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으라라는 이 기존 주장을 반복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거고요. 네. 맨 처음에는 이 소신 표명 연설이 2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예. 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라고 조금 대부분 의문이 있었고요. 아. 네,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른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한국을 일체 언급하지 않아서 네. 한국에 무관심이다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내용에서는 주되게 북한하고의 북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내용이 더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 한국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아주 오랜만에 국회 연설에서 썼던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강제징용 배상에 관련돼서는 수가 수상 자체가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기를 바란다는 것은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국내용이라고 봐야겠죠. 자기가 한국과의 양보를 하지 않고 아베 수상의 노선을 계승해서 명확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국내에서의 자기 정책 의지라고 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뒤에 있는 문장이 국내용이고 만약에 앞에 있는 게 한국 등 대외용이라면 뭔가 긍정적인 신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 스가 수상 개인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아주 필요한 게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별도로 지금 일본은 경제 상황이 엄청 악화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가 수상이 다시 재임을 노리고 정책적으로 이 지지율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 회복을 맨 우선 과제로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일본은 국내적인 자기 역량만 가지고 경제 회복하기가 쉽지 않고 결국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다시 오고 네. 그리고 무역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일본의 지금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되도록 돼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스가 수상 입장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방치하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한국에 대한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하면서 본심으로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내달라. 그러면 경제에 관련돼서도 나름대로 완화 조치를 하겠다. 아마 이러한 이중적인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이 좀만 풀어달라. 뭐 어떻게 보자면 간청하는 듯한 행간을 읽으신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네. 지금 다급한 것은 한국보다 일본이니까. 스가 총리 입장이 훨씬 더 다급한 거죠. 예.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아베 총리가 급작스럽게 사임 발표한 날 8월 28일에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교수님이 전망을 하신 게 첫째, 아마도 스가 당시 관방장관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한일 관계는 더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보면 교수님 전망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전망하신 대로입니까? 좀 다른 게 있습니까? 네, 실제 스가 총리는 아베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했고 네. 특히 외교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큰 모험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일 관계는 더 악화시키지는 않고 이대로 최소한 경제 관계만 모색하고 싶어 하지만 하지만 이제 아베를 지지한 우익 보수층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네. 자율성이 없고요. 네. 그리고 스가 총리 자신도 일본에서 즉 미국 같은 외로운 늑대형의 이 개인 보수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관은 아주 경직되어 있고 네. 특히 이제 파벌에 속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오히려 파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정체성을 내세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안보 방위 관련 보좌관들이 다 임명됐는데 대부분 구구 인사들로 다시 채워져서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걱정 속에 혹시 아베가 추진했던 평화 헌법 개정,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실제 스가 총리가 이 평화 헌법에 대해서는 자민당이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지를 하고 있지만 네. 하지만 이 헌법 개정은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발언을 좀 했기 때문에 네. 즉 이것은 자기 임기 내에 헌법 개정할 수 있는 동력은 없다라고 해서 어떤 기회를 받지 않았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베노믹스 같은 아베 정책을 계속 계승을 하고 싶어 하지만 네. 현재 일본이 이 아베 경제 같은 경우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너무 많은 돈을 풀어서 네. 이게 오히려 경기가 지금 현재 활성화되었으면은 소비가 촉진되었겠지만 일본은 지금 관광 산업이 안 되고 소비가 아주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대외 무역이 미중 관계 때문에 전혀 막히고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는 아베노믹스 때문에 부채가 몇백 배가 더 불어났기 때문에 네. 이 수가 입장으로서는 이 아베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기도 쉽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또 하나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렇죠. 어제 스가 총리 국회 연설에서는 아예 거론을 안 했다고 하던데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오늘까지 이 방류 여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다가 보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류 배경을 뭘로 보십니까? 네, 그렇죠. 먼저는 이게 이제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가 되면 네.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는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인체에 영향이 없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지 어부들이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후쿠시마 농산물에 대한 품평 피해라고 하죠. 차별이 심한데 만약에 여기서 오염수 방류를 하게 되면 후쿠시마 전체 지역에 대한 다시 차별이 더 심해진다는 거고 그래서 이 아사히 신문 보도를 보면 관계 부서들이 회의를 했는데 다들 의견이 부정적이었고 또 의견 수렴을 해봤는데 약 2,700건 정도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스가 수상이 취임 직후에는 60% 지지율이었는데 이게 지금 53%까지 급락을 했는데 이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까지 훨씬 더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보류한 것 같습니다. 네, 순전히 이제 국내 어부 후쿠시마 주민들에 대한 그런 걱정과 지지율 문제만 담겨 있는데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게 우리나라와 태평양 연안 국가들 그리고 이 지구의 해양을 오염시키는 엄청난 문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뭐 전혀 일본에서 논의가 안 되나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해 의식이기도 한 거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조그만 지역들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주변국들에게도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뭐 일본은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가해 의식도 없고 특히 후쿠시마 방사능 자체도 그에 대한 가해 의식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성명을 발표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그런 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염수 방출도 실제 일본의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자체가 현지 주민들의 이익을 실제로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거죠. 뭐 이런 표현이나 비유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범죄 저지른 범인이 피해자에 대한 뭐 미안한 반성이나 사과나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고 자기 형량 줄일 생각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과 조금 이렇게 겹쳐 보이면서
참 답답한 느낌인데요. 이 연결되는 게 그 베를린에서의 소녀상 철거 움직임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한쪽으로는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인도 베트남 방문하고 광폭 외교 행보를 넓히고 이런 이중적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 베를린 소녀상 같은 경우는 예. 이게 민간단체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그걸 방치해도 되지만 수가 수상 입장에서 새로 취임을 해서 이게 또 이 한국이 외교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좀 너무 이것을 크게 대응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외교적인 실패가 되고 있는 사례가 된 거고요. 네. 아마 이것은 외교적인 경험이 없는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가서 한국과의 징용 문제를 거론한 것들은 동남아시아에 자기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징용 배상 판결 문제는 네. 한국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일본 자체의 역사 인식의 문제인 거죠. 네. 동남아시아나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아직도 역사적인 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오히려 더 동남아시아에 가서 보여줬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스가는 사실은 아베 조기 퇴임 때문에 대타 총리, 임시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다음 재임이 최고의 목표일 텐데요. 지금 일본 내 여론 지지율 또는 정책 방향 등 보셨을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원래는 지금 내년 1월 정도에 지금 총선거가 있을 거라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초기 수가 수상이 아베 노선을 계승해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를 하게 되면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바로 취임 직후에 이번 한 달간 즉 일본 학술회의라고 해서 이것은 정부의 자문 학술단인데 네. 보통 100명 정도를 학술단체가 임명을 하면 수상은 무조건 지금까지 이것을 임명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 진보적인 인사 6명을 수가 총리가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면서 이것은 정치가 학술에 개입을 했다. 즉 나치스 정권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받아버렸어요. 예.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수가 수상의 지금 현재 방식은 이번에 소신 표명 연설에서도 기술적이고 작은 실무형은 보여줬지만 네. 국가 정체의 비전이나 장래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예. 비판 속에서 아마도 선거를 수가 수상의 얼굴로 치를 수 있을까. 의외로 장기 집권을 하고 싶겠지만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어렵다 같습니다. 전망하시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